안녕하세요. 인생고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감성으로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시는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책을 굉장히 선생님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예.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죠. 책뿐이 아니라 시도 쓰시고 네. 굉장히 많은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편이나 책을 내신 거예요? 약 100여 권 정도 됩니다. 제 이름이 붙어 있는 책으로는 100여 권 정도 됩니다. 이 책을 쓰시고 글을 쓰신다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글 쓰거나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네, 뭐 그림도 열심히 그렸고요. 또 뭐 글도 부지런히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사실은 무슨 천재성이 보이거나 정말로 탁월한 그런 일면은 없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 쓰는 거나 뭐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으나 네네. 그럼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어떤 거이셨어요? 저는 정말로 그 첩첩산골에서만 유년 시절을 보냈었는데 우연히 그 큰아버지 따라서 장애를 갔다가 구멍가게에 들려서 사탕을 한 개 얻어 먹었었는데 사탕이 너무 달고 맛이 있어서 사실은 커서의 꿈은 사탕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꿈이셨네요. 예. 그럼 언제 문학가가 되겠다,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대학을 할 때까지 사실은 그림 전공했었는데요. 열심히 그리면 그릴수록 물감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게방 외상값도 많이 밀리고 방세도 여러 달이 밀려 있었는데 사실 상금이 탐이 나서 강원일보 신춘문예 소설을 한 편 던졌는데 그것이 덜커덕 당선이 됐습니다. 이야, 뭐 예술가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니까 뭐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실 신춘문예에 당선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하룻밤에 그것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인 최돈선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이미 대학을 다닐 때인데 뭐 신춘문예 3관왕을 차지했었던 친구입니다. 문학상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늘 술만 마시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이 글을 쓰길래 너 지금 뭐하냐 그러니까 다시 신춘문예에 데뷔를 해가지고 이미 3관왕인데도 불구하고 상금을 타서 밀린 방세하고 가게방 외상값을 갚겠다라고 해서 야 이놈아 너 미쳤냐, 네가 3번 독자들을 속여먹었으면 됐지 이번에는 내가 속일 테니까 원고지를 좀 구워달라고 그래서 한 묶음 뚝 떼줬습니다. 너 될런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봐 이래서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하룻밤 썼는데 그것이 이제 김동리 선생님하고 유주연 선생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리고 서툰 감은 있으나 처음 썼던 원고거든요. 그래서 뭐 어리고 이제 서툰 감은 있으나 착상이 기발하고 장래에 개성 있는 작가로 발전할 소지가 보여서 당선작으로 민다 이런 심사평을 들었습니다. 기분 정말 좋으셨겠어요. 예, 좋았습니다. 발 뻗고 이제 술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가게방부터 데리고 가서 이제 외상 줘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 바로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은 그 지방에서만 작가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중앙문단에 데뷔를 해야만 대한민국 작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죄책감 때문에 남들은 온 생애를 걸고 그야말로 운명을 걸고 작가가 되는데 글을 쓰는데 저는 불손하게 밀린 외상값하고 방세 갚으려고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또 심사위원들께서는 다 사실은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그 저명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을 그 명예를 제가 좀 더럽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 길로 산에 들어가서 문장 공부를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 남국민학교 객골분교 소사로 들어가서 학교 아저씨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그 소사로 들어가서 문장 공부를 했습니다. 전교생 17명, 월 평균 출석률 3일. 퇴교 직전의 학교입니다. 퇴교 직전의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문장 공부를 해서 3년 후에 세대 신인 문학상 중편 소설입니다. 훈장이라고 하는 소설로 당선이 되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작가로 공인받았죠. 당선은 되시고 정말 이제 정식으로 소설가가 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좀 다니셨죠? 3년 동안 청탁이 온거 청탁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은 철두철미한 학연공화국, 지연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하고요. 뭐 지역도 중요하고 알고 보면은 어떤 지면을 통해서 배출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대학을 다녔는가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때부터 저는 독립선언하고 작가와 출판사와 독자 이 삼각 구도만을 유지하면서 40년 넘게 글을 써왔습니다. 그때 그럼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학원 선생도 했고요. 뭐 신문사 기자도 했고 만화도 그리고 사파도 그리고 했었습니다. 뭐 편집도 하고 또 활자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1인 5역을 신문사 다닐 때는 했었고요. 강원일보 기자로 생활했던 적 있고 그다음에 학원 국어 선생님으로 입시학원 국어 선생님으로 일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일을 또 하신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학원 그 선생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저를 쫓아내야 된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학 작품이 입시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김소월의 님이나 한용운의 님이 그 당시에 참고서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조국, 절대자, 심지어는 박정희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참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서 만든 사람하고 똑같은 답을 산출해야만 정답이 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읽는 사람마다 그 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그 감성에 따른 결론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참고서 만든 사람하고 같은 정서를 가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연애 편지 쓰는 뭐 또 젊음이 왜 소중한가, 낭만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은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려고 돈 내고 배우는 것이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데모를 해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또 다시 춘천에서 쫓겨나서 원주로 가서 입시학원 선생하면서는 정식으로 사실은 그 참고서 중심으로 제가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은 사실은
특히 시험 문제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일이 없었다고 하면 3년 동안 다른 일들을 좀 하셨고 네. 3년 후에 이제 소설가로서의 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선화합리에 가서 초고 600매 정도를 써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개작을 해서 장편으로 만들어서 꿈꾸는 식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습니다. 그 고려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당시에 평론가 30명에게 최근 3년 이내에 데뷔한 작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작가를 선정해달라는 설문을 돌렸는데 그 5명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5분을 다 책을 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만 그냥 생생하게 살아남아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그 책이.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은? 반응이 가장 좋았던 작품은 벽오 금악도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벽오도 나무 위에 황금학이 내려앉는다라고 하는 거의 그 선계적 발상을 해서 어릴 때 선계에 한번 다녀온 다음에 머리가 하얗게 센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의 철학, 우리의 도를 소설 속에 이제 녹이는데 전념했습니다. 제 집필실에다가 교도소 납품업자한테 주문한 철문을 치고 5년 동안 그 철문 안에 갇혀서 쓴 소설이 벽오 금악도입니다. 5년 동안 준비하셔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출판사 창고에 들어올 새가 없었어요. 서점에서 일단은 인쇄소에다 차를 대놓고 실어서 날개도 친 듯이 그야말로 팔릴 정도였어요. 그토록 어려운 사실은 제목을 가진 소설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 이 작품은 좀 아쉬웠다는 작품이 좀 있으실까요? 예, 뭐 산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상권만 나오고 학원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 상관 보신 분들은 학원 계속 출판사하고 그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도중 하차하게 된 소설이었는데 아직도 독자들이 그 산목 학원 언제 나옵니까?라고 물으면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보던 책이 만약에 내가 팬이라면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뒤에 부분이. 근데 안 나오면. 근데 일단 포기하고 무릎이 꺾어진 소설은 다시 이렇게 세우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혹시 이렇게 좀 잘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있었나요? 근데 그 출판사가 사실은 책보다는 다른 사업에 좀 바빠서 책을 등한시하고 작가를 조금 등한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로도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글 쓰면서 또 방송 활동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론서가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실전적 쉽게 얘기하면 글 잘 쓰는 법입니다. 그 책이 글쓰기의 공중부양인데 그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방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 하나가 제 소설 쓰는 후배하고 같이 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후배 소설가한테 이 어린이가 그 집에 달려가서 막 숨가쁘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다라는 거예요, 방문을. 그래서 막 문 좀 열어보세요, 아저씨. 막 그래가지고 열어줬더니 전에 우리가 갔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떴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걸 보고 그래서 내가 공중부양 되는 거구나. 방송에 나오는 것은 어린이들이 볼 때는
떴다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 이게 그래서 굴쓰기에 공중부양으로 붙였습니다. 예. 그 40년의 노하우를 가득 담은. 예,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방송 나가면은 또 일단은 제 독자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반가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자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에 좀 자주 뭐 섭외만 들어오면 언제나 출연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회수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이회수 문학관인데요. 뭐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언제 생긴 거죠? 제가 화천 들어간 지는 15년 됐고요. 문학관이 운영된 지는 이제 6년째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생존 작가 문학관이죠. 그러니까 생존 작가한테 사실은 그 문학관을 지어준 지자체는 화천이 처음이고, 그리고 사실은 작가도 이회수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관람객들 오시면은 이제 뭐 강연 요청하시면은 뭐 짧게 강연도 해드리고 또 기념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사인도 책에 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작고하신 분인 같으면은 찾아가서 아무리 대성통곡을 하고 애걸복걸을 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사인해드리거나 노래해드리거나 무슨 기념사진 찍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생존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아계실 때 좀 예술가를 대우를 해서 독자와의 만남 또는 관람객들과 만남을 얻게 하면은 얻는 것도 많고 사실 기쁨도 몇 배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더 행복을 느끼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삶의 좋아하시고. 기쁨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SNS인데 SNS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뭐 PC통신 시절부터 늘 그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쓰게 된 것은 예전에는 엎드려서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고장났고 병원에 갔을 때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상을 놓고 쓰시는 것이 불가피한데 나중에 이제 작은 아들이 컴퓨터를 쓰시면 당연히 책상을 사용하시게 될 테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7페이지 올라가요. 그리고 뭐 꾸준히 했었죠. 거의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뭐 한 3일씩 잠을 못 자고 그 PC 통신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나중에는 굴림을 할 정도였었고 그 특히 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생겼을 때는 줄곧 뭐 미투데이라든가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는 1위를 내달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었죠. 최초로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100만이 넘은 사람이 제가 1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또. 총 250만 이상을 팔로우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또 한간에는 선생님께서 SNS를 하는 것을 이제 뭐 돈벌이용으로 한다, 뭐 이슈몰이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돈벌이는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즉
제가 제 지갑을 두껍게 만들기 위한 돈벌이는 아니고요. 예. 농사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농부들을 위해서, 농부들의 이마에 주름살 펴드리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팔아드리기 위한 전략적인 그 포스팅을 많이 올리거든요. 네, 늘 그래서 제 별명이 완판남입니다. 뭐 우리 저 강원도 지사께서 예. 하도 저 동해안에서 도루묵이 많이 잡혀가지고 도루묵이 그냥 썩어 나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예. 판매가 안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판매 전략 때문에 고민하시고 막 람보 복장을 하고 포스터를 찍고 막 지사님이 그렇게 나서셨는데도 잘 안 팔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8천 상자를 완판했어요. 와. 그래서 별명이 제가 완판남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뭐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의뢰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거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가짜 이회수인데요. 네네. 누가 선생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건가요? 저쪽에 부산 지역 이회수가 한 분 계시고, 부산 이회수요? 예. 또 경기도 지역 이회수가 한 분 계시고, 또 서울 특별시 네. 그 이회수가 한 분 세 명이 계셨는데, 제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부산 지역 이회수입니다. 그분은 서점에 가서 제 책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점원분들 껌도 사주시고, 뭐 부탁도 하고 제 책 잘 부탁한다고 하고 강령까지 하세요. 저 대신. 그래가지고 어떤 땐 전화가 옵니다. 수요일날 강연은 너무나 감명 깊었다. 뭐 꼭 전화번호는 또 제 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저한테로 전화가 와요. 그럼 전 수요일날 어디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들조차도 구분을 못했을 정도로 아버지가 어떻게 삿갓을 쓰고 다니시나 이러고 그분은 삿갓을 부산 지역 이회수는 삿갓을 쓰고 다니신다. 근데 사실 그 이회수라 칭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본인 내가 이회수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저기 사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판 홍길동이다. 뭐 착한 일을 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나쁜 일을 하면 사기가 되겠지만, 근데 그분은 부산 지역 그 이회수는 비교적 착하신 분 같아요. 비교적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조금 불쾌하게 행동하시거나 한 것도 다른 있나요? 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그 경기도 지역 이회수는 술집에 가서 이제 주정도 하고 기물도 파손하고 돈도 외상해가지고 안 갚고 저한테 갚으라고 전화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이 언짢죠. 근데 선생님 연락처가 뭐 공개되어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알아내가지고 어쨌든 하나 봐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분들의 외모가 좀 닮았나요, 선생님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틀리는데 자세히 보면. 근데 제 문화생들도 어떤 때는 전주를 알고 가서 인사를 종각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선생님 술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 가서 술까지 먹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당황했었다라고 그러는 설이 있을 정도면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뭐 외형이야 이제 뭐 TV 나오고 하시니까 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데 얼굴 자체가 조금 닮으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트위터에다가 제가 단합대회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 올린 적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신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렇군요.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 2에서 이회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실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먹방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마다 채널 돌리면 한사코 먹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육신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대는, 섭취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정신의 양식도 열심히 섭취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나. 네. 어쨌든 비만으로 심각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네. 좀 책 좀 읽으시면은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기도 되는 것도 많지만은 사실은 비만도 쉽게 그 연소된다고 그러거든요. 체지방을 독소는 그 많이 연소시켜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사코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잘 안 읽기로 유명합니다. 네. 예, 그런데 좀 거의 빠져드는 소설,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소설을 제가 한번 구상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구상하고 있는 소설이 제목은 가제가 영생시대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과학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영생시대가 온다면 그럼 생로병사는 해결하는데 희노애락은 어쩔 거냐? 라고 소설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자들한테. 네, 기대하십시오. 하루빨리 책이 나와서 죽이는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책에 감사합니다. 빠져서 마음의 양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